안녕하세요. 오르마원 수학 강사 이한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여 년 동안 수업하면서 아이들 성적을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올려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학화를 수업해왔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본 설명에 앞서서 1등급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 내용 익히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용어를 갖다가 명확하게 정리하기 전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죠. 용어가 정리가 어떻게 됐냐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말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형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내용들의 문제들을 갖다 풀면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장별 행위의 세분화, 즉 순서 정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학생 입장이 중요한 거죠.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어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읽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학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도 문제를 갖다가 문장별로 끊어 읽고 그 안에서 할 일을 먼저 마무리하고 방향을 정하고 표현하는 것까지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빠른 풀이와 꼼꼼한 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이냐면 꼼꼼하게 풀어야지만 빨리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가 해결되기 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이제 평상시에 전반적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학 3 같은 경우에는 식이나 그래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수학 하에서는 문장 해석이라든가 논리 구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학 하 부분만큼은 어디 가서도 독보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장이라든가 함수라든가 헤아리기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능 과목 한 과목보다 수학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비고2나 예비고3 학생들 수능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미리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들 차이에서는 나중에 수능 수업을 했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등급 하나가 그냥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접서, 부정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다 보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생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콤마,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말씀드리자면요. 이 문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밥과 김치와 불고기를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안에는 문장이 하나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김치를 먹었다, 나는 불고기를 먹었다 사이에 그리고가 들어가 있던 거죠. 난 말 뜻은요, 3가지를 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란 말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수학에서 모든은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처럼 연립이란 단어랑 연결이 되고 그 아이가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에 상하는 어떤 내용이 또는이란 말이 들어가죠. 자, 나는 밥, 김치 또는 불고기를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 하나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죠? 왜냐? 내가 언급한 것 중 내가 먹은 게 있다가 되는 거죠. 하나만 먹었을 수도 있고 2 또는 3개를 다 먹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또는이란 말은 뭐뭐라거나 라는 말로도 바뀌기도 하고 적어도란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뭇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어떤과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은요, 이런 문장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반에 남학생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있다가 바로 어떤가 그런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장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x 더하기 y가 5 이상이고 x가 2 이상 또는 y가 3 이상이다.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3초가 지났는데 답을 할 수 없으면 이 문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은 대우관계를 가지는 문장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문장을 쉬운 문장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x가 2보다 작아 그리고 y가 3보다 작아, 즉 뒷문장을 부정해서 적어주고요, 앞문장을 부정해서 적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고 y가 3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는 5보다 작아. 2보다 작고 3보다 작은 거 더하면 5보다 작겠죠. 당연한 얘기로 바뀝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수학하의 내용 정리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튀어나오죠? 뭐가요? 콤마가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 공을 받은 학생은 빨간 공과 검은도 반드시 받는다. 예, 이 부분이 바로 세분화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받니, 몇 개 받니,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흰 공을 받은 학생이 한 명인 경우와 두 명인 경우로 나누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의 방향성이 딱딱 정해진다는 것이죠. 예,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가 수학하를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반적인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고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 참고진 문제, 진입항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과 니은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막힌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초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뭐뭐를 만족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이 부분에서 걸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의 낱말 뜻은 뒤에 걸 만족하는 실수 P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있게 만들 수 있니 없니? 하고 저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역함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함수를 행위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함수는 뭘까요? 예, 반대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벗을 때는 뭐부터 벗어야 될까요? 당연히 신발부터 벗고 양말을 벗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fx라는 아이가 로그 2에 3x 빼기 1 더하기 5 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x에다 어떤 행위를 간지를 적어볼 겁니다. 곱하기 3이라는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빼기 1이라는 행동, 그 다음에 로그를 취했고요. 마지막으로 더하기 5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역함수는요, 물론 보통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시겠죠. x하고 y를 바꾼 다음 y는 하고 정리해. 예.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따라가는 학생들, 그래서 하위권이 되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풀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대되는 행동으로 가보자. x가 있습니다. 더하기 5의 반대와 로그의 반대와 빼기 1의 반대와 곱하기 3의 반대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어떻습니까? 이해가 확실하게 잘 되실까요? 예. 그래프상에서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y는 x 대칭이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1대1 대응을 갖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죠. 증가함수가 감소함수야 라고 얘기해서 틀리게 되는 아이들이 거의 다고요.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x는 a와 x는 b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고
왼쪽에서 어떤 그림이 우르르 와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이 돼 있을 때 증가하는 상태가 되니까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해야 되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색칠을 하고 여기에 색칠을 해서 내려가 준다면 이 함수도 역시 같은 높이의 점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때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증가함수일까요? 함수함수일까요? 예, 이래서 명확한 용어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라는 것들도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식과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인지하고 그려서 판단한다 라는 걸 하나의 묶음으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인데요. 주어진 두 개, 첫 번째 문제에 나온 걸 보면서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되겠죠. 아, 지수와 로그인데 밑이 같구나? 역함수 관계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동이 있나 보다. 아, 그래프 그리자. y는 x부터 그리고 시작할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학생들이 살짝 시간을 갖다 많이 잡아먹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에 역함수가 있고 그 i와 이런 직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문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고 한 번에 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y는 fx요. 그리고 y는 i랑 2x 더하기 10. 그리고 y는 y축인가요?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이 모든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넓이를 구해도 넓이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와 이놈의 역함수 어떻게 될까요? 10을 빼고 2로 나누면 될까요? 마이너스 2로? 자, 그 다음에 y축의 역함수 개념은 x축이 되겠죠. 예, 얘네들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y축 방향으로 정적분 해야 된다. 문과 학생들은 뭐래라고 하고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이 옳다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학하가 수능 전반에 걸쳐서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피상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학하를 갖다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명확한 용어의 정리,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원을 파악하고 변형, 절대로 주어진 식대로만 표현되진 않겠죠. 문제에서 뭔가 변형을 취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수업의 목적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의 해석, 논리구조의 완벽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논리는 정의와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순서를 갖다가 올바른 방식대로 가는 것을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다가 제가 수학상에서 언급한 개개인의 수학사전을 완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단시간에 수학을 갖다가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실제로 등급의 향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욕심을 점점 더 내는 걸 저는 항상 지켜보고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식다루기가 가능하고 문제입기가 완성되면 2등급의 벽은 그냥 허물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벽을 완벽하게 허물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학습 방식, 해석수학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막원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